네, 수렴가설이 뭐냐면 애초에 이제 발전 국가들이 성장률이 높다면 이렇게 한국처럼 못 살았다 할지라도 잘 산 나라보다 성장률이 높으니까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내 못 따라잡고, 즉 경제 수준이 낮은데 성장률도 낮은 나라들이 꽤 많았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럼 이게 혹시 우리가 가진 그 거시 모형의 잘못인 건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형 자체는 말이 되는데 모형에서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모형 자체의 근원적인 결함이라기보다는 이런 나라들의 공통적인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나라가 보면 대체로 공통점들이 뭐냐면 정치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부패가 심하거나 뭐 여러 가지인데, 아무튼 그래서 못 사는 나라들의 케이스들을 보면, 그러니까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았던 나라들의 케이스를 보면 이제 어느 게 원인인지 모르겠는,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돼서 이제 물고 물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장 요인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저개발국, 따라잡지 못하는, 수렴하지 못하는 저개발국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계속 지원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자원이 풍부한데도 못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입니다. 이거 자원의 저주라고 불러요. 자연 자원이 풍부하면 잘 사는 나라들도 있어요. 중동이나 이제 노르웨이처럼 자연 자원이 풍부하면 잘 사는 나라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자원이 되게 풍부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잘 못 살아요. 성장 요인들을 보면 보통 자연 자원이 설명하는 설명력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실물 자본, 인적 자원, 테크놀로지, 기술 같은 요인들이 더 성장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자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이제 이상한 현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리소스 컬스라고 해서 책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베네수엘라의 이제 주요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나라는 자연 자원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론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증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가로축에 1인당 리얼 GDP를 두고 세로축에 이제 성장률을 놓으면 저성장국일수록 성장률이 높아야 되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릴레이션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찍어보면 그냥 막 나와요. 그러니까 별 상관관계 없는 것처럼 나옵니다. 다만 이쪽 동네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률도 높고 되게 잘 사는 나라는 없어요. 하지만 이쪽 삼각형 영역에는 골고루 나라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으면 이제 역관계가 성립하니까 이론이 맞는 거죠. 결국 이 부분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뭐랄까 이제 상황이 비슷한, 즉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나라들만 뽑아보면 네거티브 릴레이션이 잘 나와요. 한국도 요 동네 있겠죠. 상대적으로 이 나라들보다는 GDP가 낮고 대성장률이 높았으니까. 뭐 브릭스 같은 나라들도 이 동네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렴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결국 관건은 못 사는데 성장률도 낮은 나라를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의 공통점을 측정하고 통계학적으로 정치 상황이나 교육, 사회 간접 재본이나 제도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 제도 요인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런 것들을 통제하면 수렴 관계가 관찰된다. 따라서 이것을 조건부 수렴 가설이라고 합니다. 즉 정치 안정과 같은 그런 요인들이 통제가 되면, 즉 같은 수준이라고 간주하고 계산해 보면, 해봤었죠.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서 수렴 현상이 관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프리카에서도 케냐 같은 몇몇 나라들이 수렴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높은 성장률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빠졌었고요. 설마 또 빠진 부분이 있지 않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두 개의 주제인 단기 경기 변동과
마지막 총 종합, 거시에 대한 종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경기 변동입니다. 먼저 경기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거시경제 균형과 경기 변동의 관계, 그리고 이제 경기 확장을 어떻게 모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변동,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거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실제 관찰되는 패턴 중에 아주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그냥 막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약간의 진동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GDP를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빨간 라인은 추세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동들이 뭔가 패턴이 있는데 하지만 근원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약간 이 추세보다 높을 때도 있고 추세보다 낮을 때도 있고 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앞부분에 좀 심각한 변동이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는 진짜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발생했던 걸로, 아래 거는 대공황, 그리고 위에 거는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그 거의 전 세계 전쟁에 이제 연합군 쪽 군비를 다 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GDP 어마어마한 생산이 있었겠죠. GDP가 어떻게 측정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탱크를 한 대 만들면 그 가치가 GDP에 잡혀요. 그러니까 이 죄다 GDP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추세선 근방에서 진동하는 패턴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거시학자들은 이런 것들에서 추세선을 이제 제거를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에서의 차이만 가지고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주요한 이벤트를 얘기하면 이게 대공황, 2차 대전, 그리고 여기 지금 엄청나게 또 한번 팍 떨어지죠.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그 사이에도 심하게 떨어지는 것들은 그에 걸맞는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1, 2차 오일 쇼크라든가 뭐 닷컴 버블 같은 그런 사건들이 쪽에 있죠. 그래서 이걸 패턴화해서 기본적인 용어화를 하자면 추세선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장기 추세라고 부릅니다. 그거보다 높은 것을 호경기, 그 호황이라고 부르고, 이게 지나치면 경기 과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보다 낮으면 불경기라고 부르고, 이게 지나치게 심하면 이제 뭐 여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불황이라든가 뭐 공황, 심하면 공황, 패닉이란 말도 쓰고 뭐 다양한 이름들이 붙겠죠. 아무튼 그래서 가장 고점을 찍는 걸 정점이라고 하고 가장 낮은 점 찍는 걸 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추세선 대비 음의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즉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제 성장 자체가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추세선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음이라는 건 추세선보다 아래라는 거지, 그 네거티브 경제 성장 한다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멀쩡한 국가들은 네거티브 성장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0이 엄청 가까울 뿐이지, 즉 장기 추세보다 낮을 뿐이지. 그 다음 경기 확장은 그 반대죠. 추세선 대비 양의 경제 성장. 이거는 이제 거의 확실히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는 미국의 주요 1929년부터 2013년까지의 경기 침체와 지속 기간입니다. 당연히 이 사이즈가 클수록 이게 이제 정점에서 저점의 차이, 당연히 클수록 되게 큰 침체인 거죠. 당연히 대공황이 압도적이고 나머지는 이제 고만고만하죠. 그래서 지속 기간도 좀 보통 1년 정도인데 그보다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패턴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거시학자들이 이제 패턴을 찾아내 노력을 했는데, 일단 세 가지 특성을 찾아냈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거시지표들이 중요한 놈들이 일단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같은 네거티브 지표는 높을수록 나쁜 거죠. 만약 경기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 실업률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좋은 지표들, 그러니까 높을수록 좋은 지표들은 내려가요.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고, 그래서 좋은 지표들은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의 경우 좋은 지표들은 떨어지고 나쁜 지표는 올라갑니다. 이런 걸 동조하라고요. 그러니까 실질 GDP도 올라가는데 실업도 올라가고 이런 일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동조하라고 하고, 실제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찍어봐도
이건 소비 증가율이고 투자 증가율인데, 이 동조와 가설에 맞으려면 1, 4분면과 3, 4분면의 데이터들이 주로 모여 있어야 되죠. 근데 실제로 그렇죠. 여기가 이제 동조화가 안 맞는 케이스들인데, 얘네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얘네들은 셋 다 높을수록 좋은 지표들이거든요. 대체로 뭐 당연히 이제 레벨은 다르지만 움직이는 방향은 비슷하게 간다는 걸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예측이 잘 안 된다. 천차만별이다. 즉, 이 호황과 불황이 엄청 주기적인 것도 아니지만 또 주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주기가 길었다 짧아졌다 하고, 그리고 일단 확장 기간이 발동하면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고, 침체도 마찬가지로 일단 발동하면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는, 예측이 어려운 패턴을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에 봤던 이 차트도 다양한 국가에서의 여러 가지 경기 침체에 대해서 보시면 사이즈도 달라, 듀레이션도 천차만별이죠. 예측이 잘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왜 하나 빠졌네? 경제성장의 지속성은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 꺾이면 그게 한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치 무슨 주식 가격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쫙 올라가고 내려가면 쫙 내려가고, 그것을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퍼시스텐시? 뭐 아무튼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모여 있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노이즈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걸 볼 수 있죠. 내려가면 한동안 계속 내려가고, 올라가면 한동안 계속 올라가는, 모여 있는 형태를 띱니다. 즉, 내려가다 올라가는 이런 일이 드물다는 거예요, 전체 연도에선. 그러면 경기 변동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보통 충격, 즉 경제가 그냥 이렇게 통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 경제 시스템에 이제 말 그대로 경제학적인 충격이 왔다는 거죠. 이것을 보통 이제 다양한 모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노동시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에 예상되지 않은 급작스런 이동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이동했느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신용경색이 노동 수요의 왼쪽 시프트를 야기했고, 94년 침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갑자기 하락합니다. 어떻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몇십억이 하락하면서 그게 침체를 야기한다든가, 닷컴 버블은 주식시장 붕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경기 침체가 이런 노동 수요 곡선을 음의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그래서 음의 방향은 왼쪽으로 이동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래, 이것들이 야기하는 것은 생산물 가격의 하락을 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노동 수요 곡선의 이동은 생산물 가격을 야기하고, 수요 하락을 야기하고, 노동 생산성도 하락시키고, 투입 요소 가격은 상승시킨다. 이건 좋은 건가? 아니죠. 비용 요소니까 나쁜 겁니다. 비용이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 노동시장이 신축적일 경우, 경기 침체에서 샥이 와서 노동 공급선이 이동하는 게 샥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이제 디맨드 샥이라고 부르는데, 디맨드 샥, 그러니까 수요 충격이 발생하면 균형 부분이 보세요. 고용량 줄었죠? 임금 줄었죠? 근데 임금이 이제 물가를 대변하는 거예요. 물가도 줄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산함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세로축을 GDP로 두고 가로축을 고용으로 보면 지금 두 그래프의 가로축이 같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로축을 지금 맞춰서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가 되니까 실질 GDP 감소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동시장에는 경직적이라는 거예요. 임금이 하방 경직적이라서 내려가는 쪽으로는 경제 주체들이 조정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가격 하한제 같은 상황이 발생해 버려요. 자발적인 가격 하한제랄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 정도가 줄어드는데, 만약에 가격 신축적이지 않은 상황, 즉 임금이 하방 경직적인 현실을
감안해서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수요 충격의 여파는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신축적 노동시장이면 임금을 줄여야 되는데 임금을 안 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임금이 그대로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동하는 이 고용에 줄어드는 양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이동한다. 원래 이만큼 이동했어야 되는데 더 이동합니다. 경직성으로 인해 이만큼 추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샥에 대한 데미지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 이런 경기 변동은 왜 일어나느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파들이 서로 다른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각각의 학파들이 그래서 대변하는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중요 학파들의 세 가지 이론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실물 경기 순환 학파의 이론은 생산성과 기술 변화를 강조합니다. 케인즈 이론은 미래에 대한 기대 변화를 강조하며 통화주의자들은 가격과 금리 변화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실물 경기 순환 이론을 먼저 보면 경기 호황은 기술 진보와 생산성을 증가시킨 혁신이었다. 반면 경기 침체는 투입 요소 가격의 상승이었다. 특히 이제 1, 2차 오일 쇼크가 여기에 많은 이제 데이터를 제공했죠. 케인즈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 변화에 많은 그 부분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케인즈 학파 교과서를 쓰면 기대 챕터가 따로 나오는 정도로 기대 변화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많은 걸 할애해요. 그래서 야성적 충동이라는 말보다는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결국 경제 주체들의 어느 정도의 비합리성 같은 것들을 봅니다. 아니면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행태다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직관에 의거한 행동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 잘못한 거냐 잘못하지 않은 거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적 판단이 없고 그냥 경제 주체들은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 충격이 오면 직관이 비관적이 되고 전망이 실제보다 더 안 좋게 이제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이 더 위축이 되고 지출 성향이 감소하면서 경기가 더 위축하는 증폭 과정, 악순환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크라이시스 부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적 있죠. 그리고 그 경계는 승수 효과라는 게 있어서 지출 감소가 일단 시작이 되면 마치 우리 통화 창출하는 과정 봤잖아요. 그것처럼 경제가 순환하면서 그 이펙트가 세지는데 감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펙트가 세집니다. 지출이 감소했어. 그럼 기업이 투자를 감소시켜. 그러면 고용이 줄어. 그럼 다시 또 소비가 감소해. 다시 기업이 지출을 줄여. 이런 식으로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증폭 과정을 일으키는데 이걸 승수 효과라고 합니다. 포지티브 할 때도 승수 효과가 있고 네거티브 한 데도 승수 효과가 있어요. 당연히 지금 여기선 네거티브한 부분을 보고 있으니까 네거티브한 시초의 충격도 뻥튀기가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증폭이 된다는 거예요. 금융 및 통화 이론은 통화주의 학파들인데 밀턴 프리드만이 제일 유명한 분이죠. 물가와 금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통화의 공급 감소는 물가 하락을 야기한다. 그리고 이것은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 결합해서 고용을 더 감소시킨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화 공급 감소하면 자금 시장에서 자금이 부족해질 테니까 금리가 상승할 것이고 이것도 투자 지출을 감소시킬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이런 특히 중앙은행이 물가와 금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봤고 국가의 개입, 재량적 개입 좀 이따 배울 건데 재량적 개입에 대해서 극도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합니다. 승수효과의 메커니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원인을 제공하면서 계속 악순환이 나타납니다. 이걸 깨는 방법을 이제 요 다음 챕터에서 배울 거예요. 승수효과는 이니셜 시초 충격이 왔을 때 승수효과 때문에 추가적인 충격이 더 발생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승수효과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이게 이 채널뿐만이 아니라 다른 채널도 존재해요. 이제 금융시장적 채널이 존재하는 거죠. 자, 초기 경기 충격은
자산 가격의 하락을 야기합니다. 자산 가격의 하락을 야기하게 되면,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죠.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게 주식이랑 채권이랑 부동산인데 이 세 가지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떨어지면, 내가 원래 경기가 멀쩡했을 때 뭐 10억짜리 정도의 그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얘네들 가격이 떨어져 봐요. 그럼 나는 가령해서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치면 5억짜리 자산을 가진 사람이 돼버리죠. 10억짜리 재산을 가진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냥 5억짜리 재산을 가진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난해지겠죠. 여기다가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부채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내가 이제 돈을 빌려서 땅을 샀는데 그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그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했던 것들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실제로 2008년 위기가 이런 경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게와 기업의 파산이 증가하게 되면 또 다른 측면으로 이제 증폭 과정이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충격의 효과를 종합하자면 이런 겁니다. 일단 최초의 충격이 발생하면 승소효과로 인해서 더 시프트가 일어나고, 그로 인한 노동시장의 여파는 경직성과 결합이 돼서 더 심대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슬픈 얘기를 했고,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회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죠. 자, 이런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시장에서는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비용도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그 충격의 효과가 약간 완화돼요. 근데 그 비용으로 작용하는 물가 변화는 느리게 반응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작동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노동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요. 뭐 기타 재고 소진이나 기술 진보, 금융이 이제 해주는 역할 같은 것들도 이런 완충작용에 일조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죠. 대공황 때 정부가 가만히 있었다가 크게 이제 안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정부들이 이런 네거티브 샥에 직면했을 때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개입은 효과를 보일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정부는 재정 정책으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확장적 통화 정책을 예로 들면, 중앙은행은 통화를 발행시켜서 금리를 인하시키고 대신에 그 대가로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데, 원래 수요 충격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거든요. 즉 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그 대가는 그렇게 심각하진 않죠, 이 시기에는. 그래서 금리를 인하시키게 되면 투자 지출이나 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노동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정부는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통해서 노동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대가로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인플레이션도 일단 이 상황에서는 실질 임금을 하락시킴으로써, 이게 재미난 게 뭐냐, 이걸 머니 일루전이라고 하는데, 아까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했죠. 그 하방 경직성은 명목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명목 임금이 100만 원에서 99만 원 되는 건 극도로 싫어하면서, 자기 임금이 100만 원을 유지하는데 물가가 올라서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것에는 둔감해요. 그걸 머니 일루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경제 조치는 실질적인 자신의 임금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금 동결을 하면 사실은 실질 임금 삭감이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실질 임금 하락을 하면 거시적으로는 실질 변수가 진짜 중요한 변수니까 비용이 하락하는 효과를 발생하죠. 그래서 기업들은 노동자를 더 싸게 고용하게 된 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노동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야 되는데 왜 좌측으로 이동된다고 써 있을까요? 자, 그래서 비용 감소 효과들은 노동 공급 곡선을, 노동 공급이지 노동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죠. 노동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적 회복 메커니즘은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 일단 샥이 오고 그것에 대해서 증폭이 되고 승수효과가 나서 이쪽까지 이동을 했으면 여기서 다시 정부의 개입이나 시장 작용으로 인해서 완충 작용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회복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오랜 시간, 충분히 오랜 시간을 두게 되면 완전히 회복을 해서 오히려 이제 호황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경기 순환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냐? 일단 자, 이게 그림이 좀 복잡한데 일단 A 상태, 아까 샥을 받아서 막 이동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노동 공급은 실질임금 감소 효과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반면 노동 수요는 유리하니까 더 싸지니까 더 공급하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얘는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하지만 임금이 경직적이잖아요. 균형 임금은 여전히 원래 수준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얘는 반응을 안 하죠? 그럼 경직적 임금을 감안하면 B 상태로 돌아옵니다. 만약에 신축적이었으면 이 상태로 왔을 텐데 이게 케이스 1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 정도와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정도가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서로 이동한 정도가 달라서 이 D점이 얘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그 다음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서로 이동한 정도가 달라서 충분히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정말 균형 상태가 더 위이기 때문에 이 하방 경직적 임금보다 임금이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회복 과정으로 트랙을 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최초의 이게 이제 전체 완전히 회복되는 과정을 보는 거죠. 처음에 샥을 받고 다시 승수효과가 다고 여러 가지 악순환이 돼서 많이 이동하는데 이게 이제 저점이 되는 거죠. 갈 때까지 가면 느리게 물가가 변동하기 시작하면서 완충작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회복이 진행돼요. 이게 좀 전에 봤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적 회복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면 최초 스테이트를 넘어서서 오히려 더 상태가 좋아지게 되죠. 이게 이제 샥으로 인한 영향력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호황기로 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기 변동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번이 초기 상태, 충격 직후 이제 가장 충격이 크게 발생한 상황이고 부분적 회복이 3번이고 완전 회복을 넘어서 이제 호황기로 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 확장기를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까지는 네거티브 샥에 초점을 맞췄으면 이번에는 포지티브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경기 확장도 일종의 포지티브 샥입니다. 너무 지나치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집니다. 이 부분을 잡지 않으면 많은 비용을 치르게 돼요. 나중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통화학파들인 거죠. 아무튼 어떤 이유로든 이제 디맨드 샥이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의 예가 뭐가 있냐면 IT 쪽에서 그 90년대 후반에 인터넷이 이제 상용화되면서 온라인 쇼핑몰부터 이 인터넷을 이용한 엄청난 양의 상품들이 소프트웨어가 본격적으로 상품화되기 시작하고 각 가정에 컴퓨터가 두게 되면서 굉장히 큰 시장이 개척됐거든요. 그 당시에. 그게 이제 AD샥을 갖고 오는데 나중에 근데 그게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서 버블인 게 판명이 됐죠. 그래서 약간 조정이 됐지만 확실히 전반적으로 기술혁신이었던 건 맞습니다.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AD샥이 포지티브하게 발생하면 얘 역시 승수효과가 작동해서 증폭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더 이동하게 돼요. 이것들은 더 오른쪽으로 이동한 메커니즘이면 네거티브 샥이 승수효과를 일으켰던 거에 그냥 화살표만 다 반대로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초기 지출이 증가했어. 그러면 추가적인 그건 누군가의 소득이 될 테니까
소비 지출이 증가할 것이고, 그럼 기업이 매출이 늘어나니까 기업은 투자 지출을 증가시키고, 그건 다시 추가 고용을 발생시키면서 다시 추가적 소비 지출 증가가 일어나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 도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좀 여러 번 언급을 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생략하고 빠르게만 일괄하고 넘어갈게요. 주택시장 버블 때문에 이제 경기가 과열됐었고,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취약해졌는데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이게 나중에 이제 대규모 파산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금융시장에 그런 주식 담보부 대출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주식시장 붕괴 여파가 더 심각하게 갑니다. 이게 주식시장 주택가격 지수거든요. 피크를 찍다가 2008년 크라이시스 되면서 바닥으로 추락을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것 때문에 붐이 갔다가 버블이 터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이 된 거죠. 이 여파로 실물 부분에 이제 크라이시스 패닉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여파가 거의 10년 갔죠. 그래서 유럽연합은 이제야 작년부터 약간 이제 회복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어요. 2008년 크라이시스에 대해서 한번 전 세계가 타격을 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주식 가격인데, 이제 이머징 이코노미, 즉 발전국들은 금방 회복해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약간 걸렸지만 유럽연합보다는 빠르게 회복을 했고, 유럽연합은 요 데이터 당시 이게 뒤에 이제 7, 8년 더 갑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2017년 중후반부터 좀 회복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기라고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2008년 크라이시스의 여파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제 거시경제정책이자 거시 파트의 총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실 거시경제정책이야말로 거시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에서 정책이 이제 디맨드 커브를 이동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정부가. 그래서 그 이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순환을 이 추세선을 수평선으로 보정하고 나서 보게 되면 결국은 추세선보다 아래냐 위냐로 알 수 있는데, 이 차트는 다른 방식으로 아까 봤었죠. 정부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저점과 정점의 차이, 이게 결국 샥의 깊이잖아요. 이것을 가능한 한 플랫하게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해소는 못하더라도 해소할 수 있으면 이상적인 건데, 그걸 목표로 해서 최소한 이 진폭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추세를 감안한 경기 순환은 경제 총활동 수준은 특별한 샥이 없더라도 높은 수준과 나쁜 수준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시 현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가끔 심각한 외생적 샥이 오면 이런 반복 중에 심각한 이제 불안 같은 게 오는 거죠. 이게 이제 2008년 크라이시스 같은 거나 대공황 같은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도 약간의 호황과 불황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단기의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을 이용해서 그 자신의 정책 수단 중에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공급 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든요. 수요 측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도구를 통해서 단기 경기 변동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전 챕터에서 봤던 추세선을 제거한 미국의 GDP, 추세선을 제거한 GDP 데이터입니다. 즉 여기 제로선이 바로
그 추세선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사실은 이 추세선 제로인 레벨이 경기 중립적인 상태입니다. 그보다 아래에 있으면 불황, 그보다 위에 있으면 호황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똑같은 그래프 위에다가 빨간 점선을 덧대서 그려놨죠. 이 빨간 점선은 뭐냐면, 이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GDP가 어떻게 나왔을까를 이제 학자들이 추계한 겁니다. 진폭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즉 정부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진폭을 줄인 결과가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면 더 진폭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이 중에 불황에 대비하는 것을 확장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즉 만약에 샥이 와서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이동했다면 정부가 약간 더 얘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정책을 함으로써 이만큼 갈 거리 이만큼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완충인 거죠. 샥에 대한 완충. 그래서 확장적 정책은 노동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데, 정부의 경우는 재정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즉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고, 중앙은행은 통화를 발행해서 시중에 뿌림으로써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은 기준금리를 낮추고, 사실 통화량을 증가시킨다는 것과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같은 얘기예요. 그냥 기준금리를 낮추려면 통화량을 많이 발행해야 되거든요. 통화량을 줄이면서 기준금리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다, 금리를 인상한다는 뉴스를 보면,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 통화를 더 많이 발행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고요. 금리를 인상했다라고 하면 통화를 이제 회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직적 임금인 경우를 감안해도 마찬가지죠. 샥이 오면 원래 이만큼 샥을 받을 것을 정부가 디맨드 커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이만큼 받을 걸 이만큼 받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반면 이제 경기가 지나치게 강력하다, 그러니까 너무 심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우려된다라는 상황에서는 긴축 정책을 시행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아까 했던 확장적 정책의 반대 방향으로 그걸 시행해요. 그러니까 정부 같은 경우는 지출할 걸 지출 안 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버리는 방식으로 긴축을 하고요. 중앙은행은 통화를 흡수함으로써 기준금리를 인상시킴으로써 긴축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실물 부분에 영향을 미치느냐? 일단 통화 정책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죠. 어떻게 디맨드 커브가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게 만드느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중앙은행이 콜금리를 인하하고 신용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시키는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게 되면 단기금리는 지속적으로 장기금리 쪽으로 파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금리들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다 내려간 쪽으로, 금리가 떨어진 쪽으로. 그러면 당연히 저축하고 싶은 마음 유인은 떨어지죠. 이자율이 10%일 때는 저축하고 싶어 이랬을 텐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저축하고 싶은 유인이 떨어지니까 저축보다 소비를 더 하게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기가 더 편해지죠.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돈을 더 많이 빌리게 됩니다.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 지출도 증가하고 투자 지출도 증가하고, 이것은 다시 승수 효과를 일으켜서 포지티브 샥이 되면 포지티브 디맨드 샥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게 또 승수 효과를 일으켜서 오른쪽으로 더 많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의 인하, 확장 시는 인하하는 거고 긴축 시는 인상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혹은 뭐 기준금리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특히 지금 중앙은행이 최근에 금리를 한번 인상했거든요. 그게 11월 30일의 일입니다. 근데 그게 1년 만에 인상을 한 거예요. 계속 동결하다가 작년 11월 30일에 금리 한번 인상하고 1년 동안 동결했다가 다시 한번 인상을 했어요. 아주 신중하게 인상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2008년 위기 때문에 엄청 많이 금리가 떨어진 상태거든요. 이걸 이제 계속해서 올리는데 너무 빨리 올리면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아주 신중하게 천천히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케이스를 보자면, 인하가 되려면, 실제로 인하가 되게 되는 결과 되려면 화폐를 더 발행해야겠죠. 그러면 주로 세 가지 채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채널인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을 증가 감소시킵니다.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죠. 그래서 정책 수단을 일단 한번 종합을 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는 두 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두 가지 채널이 있는 거고요.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해요. 그래서 확장 시에는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금리를 인하시키고, 이건 둘이 세트로 가니까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긴축할 땐 반대로 통화량을 감소시키거나 금리를 인상시킵니다. 정부는 세금과 정부 지출을 조절해서 확장할 때는 세금은 줄이고 정부 지출은 늘리는 방향으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세금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긴축 시에는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부터 추가적 이슈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통화정책은 평상시에는 잘 작동하지만 특정 시기에 작동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명목금리가 0에 엄청 가까울 때입니다. 자, 이론적으로 피셔 이퀘이션을 생각하면 i는 r 플러스 파이잖아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 5%고, 즉 이건 디플레이션인 상황이죠. 실질 이자율이 4%면 명목금리는 마이너스 1%예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인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은행에서 1억을 빌렸어. 마이너스 1%니까 나는 거기서 잘 쓰고 나서 9,900만 원만 돌려주면 돼요. 자, 이 상황인데 은행이 빌려주겠어요? 은행 그냥 1억 갖고 있으면 그냥 1억인 거잖아, 1년 뒤에도. 근데 내가 빌려주면 9,900만 원이 돼서 돌아와. 왜 그런 걸 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따라서 명목금리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금융시장에서는. 이걸 제로바운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이 기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통화정책이 기능하려면 금리가 떨어져야지, 아까 어떻게 통화정책 작동인지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떨어져야 되죠, 중간에 한번. 안 떨어지면 경제 활성화되는 채널이 끊깁니다. 근데 제로에 엄청 가까워 봐요. 그럼 금리가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를 아무리 부어도 디맨드 커브가 시프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실제로 유동성 함정이 원래는 이론적으로만 제기되다가 21세기 근방에 와서 실제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걸 경험한 게 일본이에요. 90년대 일본. 90년대 장기 불황을 거치면서 일본의 이게 이자율이거든요. 명목 이자율이에요. 그리고 요 보라색이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여기에서 요 초록색에서 보라색을 빼면 요만큼 차이가 실질 이자율인 거죠. 그 실질 이자율이 감소하고 명목도 감소하고 AD 샥이니까 인플레이션율도 감소해요. 그러니까 다 감소해요. 그런데 요 부분, 지금 요 부분에서 명목금리가 더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고 그냥 제로에 머물러 버리죠. 요 부분이 바로 리퀴디티 트랩. 즉 정부가 쓸 수 있는 두 가지 수단 중에 한 가지 수단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 데이터도 이 리퀴디티 트랩이 2008년 크라이시스에서 나타나요. 그러면 통화정책을 못 쓰냐? 케인즈에 의하면 못 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다른 견해가 나타나면서 잠깐만, 이거 시중에 통화량만 증가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다른 방식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제안되었고 그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게 뉴스에서 여러 번 들어는 보셨을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즉 특히 리퀴디티 트랩에 빠져 있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없을 때 실시할 수 있는 통화정책, 확장적 통화정책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직접 금융시장에 가서 금융상품을 국가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금융식품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 말은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금융상품 가격을 올림으로써 이제 그 경제의 디맨드 커브를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겁니다. 자, 이번엔 정부 파트. 정부 역시 정부 지출과 조세 수준을 조정해서 실물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조세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과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줄이는 거는 좀 정부마다 선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적인 정부는 감세를 되게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물론 이제 지출도 증가시키지만 감세 쪽에 포커스를 더 맞추는 경향이 있고, 좀 이제 중도 정부 같은 경우는 지출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양당의 정책을, 경제 정책을 비교해 보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찌됐든 둘의 이제 세부적인 역할은 다르지만 결국 확장적인 방면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세금을 감소시키는 정책,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정책. 최근에 육아수당 같은 게 신설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정책인 거죠. 그리고 긴축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증세하는 방향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 같은 경우도 자금 순환 과정을 통해 증폭됩니다. 당연히 이것도 승수 효과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걸 정부 지출 승수 효과라고 하는데 여기에 재정 정책이 민간 자금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를 발생시킨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구축 효과라고 부른다고 했죠. 즉 만약에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전투기 100대를 새로 그건 아니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규모 건설 사업을 했다. 뭐 다리를 짓는다거나 댐을 지었다.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경기가 불황이라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했다. 뭐 강들을 재정비했다.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런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이것도 당연히 자금이 필요하니까 정부가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러면 민간 부분의 자금의 일부가 그쪽으로 가요. 그러면 원래 있던 자금 시장은 자금량이 줄어들죠. 자금이 부족해지니까 이자율이 높아져요.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럼 민간 부분은 투자지출 감소하는 영향을 미쳐서 이제 오히려 좀 낮아지는 거죠. 자신의 민간 부분의 투자 지출을 줄이게 만드는 거죠. 그걸 구축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이 중에 일단 정부 지출의 승수 효과를 보면 이게 특정 시기에 다양한, 그러니까 2009년과 2013년 사이에 이제 버짓 밸런스입니다. 이게 버짓 밸런스 늘어났다는 것은 긴축적으로 행동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가 저축액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다는 것은 정부가 번 것보다 쓴 게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장적인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세로축은 GDP의 퍼센트 체인지예요. 올라갔다는 것은 GDP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고 이쪽 많이 내려갔다는 거죠. 보시면 꽤나 깔끔하게 음해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여기서 문제는 기울기죠. 정부 지출을 예를 들어서 2% 하게 되면 얘네 지금 얼마나 줄어요? 더 많이 줄죠? 2%보다 훨씬 많이 줄죠? 기울기가 1.6 정도 돼요. 마이너스 1.6 정도 돼서 1보다 커요. 그러니까 뻥튀기 돼서, 그러니까 정부가 1만큼 지출을 더하면 GDP 증가 효과는 1.6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뻥튀기가 된다는 거죠. 그게 멀티플라이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구축 효과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금융시장이 이렇게 존재해요. 대부자금 시장이라고 하고 여기서 정부가 이만큼, 초록색만큼의 정부 지출을 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정부의 자금 디맨드도 여기 디맨드에 들어간다고 해석을 하면 전체 디맨드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되면서 금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민간 부분의 상황을 보면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 원래 이만큼 생산했던 게 이만큼 수요하게 된 거죠. 지금 보시면 전체 정부 수요까지 합치면
자, 요만큼을 옮긴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시장 전체의 자금 수요인데 그 중에 이만큼이 정부 거야. 그럼 나머지가 민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민간은 이만큼 수요했었는데 정부 때문에 이만큼이 된 거죠. 이만큼이 날아간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축효과 사이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의 투자 지출이 감소했어요. 물론 정부의 지출이 있기 때문에 총 지출은 증가해요. 그러니까 AD 커브 오른쪽으로 시프트한 게 맞아요. 그런데 민간 부분의 파트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더 지출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구축효과도 더 강해지겠죠? 이 경우는 구축효과가 더 세집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논쟁이 있고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현대 거시학자들의 주요 합의 지점과 이제 논쟁 지점들을 정리를 할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느 게 더 크냐 작냐 막 이런 걸로 학파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는 뭐냐면 자동 안정화 장치입니다. 뭐냐면 정부가 지금까지 했던 재정 정책은 암묵적으로 제가 정부가 고의로 하는 정책, 즉 경제 불황이네, AD 커브를 오른쪽 디맨드 커브를 오른쪽 시프트 시켜야겠다 해서 뭐 대규모 사업을 벌인다든가 세금을 줄인다든가 뭐 이런 걸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는 그런 것을 재량적 재정 정책이라고 부르고, 재량적으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재정 정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업급여가 대표적인 예인데, 자, 실업급여의 성격을 생각해 보세요. 불황기에는 실업률이 높아지죠. 실업급여가 더 많이 나가겠죠. 이거는 결국은 소득 보조를 해주는 셈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실업자가 늘어나면. 반면 경기가 과열이면 실업자가 굉장히 줄거든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는 거의 안 나가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지출이 감소되는데, 실업급여는 실업보험에서 나타나거든요. 보험금 계속 걷어요. 많이 걷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하게 되면 계속 고용보험 내잖아요. 보험금은 또 쌓이죠. 그래서 경기가 변할 때 이 실업급여의 존재는 그 경기 변동을 자동으로 완충시킵니다. 이것을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불러요. 이런 성격을 가진 제도가 몇 개 더 있습니다. 실업급여 외에도. 그래서 재정 수지, 즉 그 정부가 이제 버는 돈과 쓰는 돈, 버는 거는 세금이죠. 쓰는 돈은 정부 지출이죠. 이거의 밸런스를 이제 재정 수지라 부르는데, 재정 수지가 플러스로 가는 게 확장 긴축 정책이고, 즉 정부의 잔고가 쌓이는 거죠. 텍스보다 덜 사용해. 그러면 정부 가지는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수지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민간의 입장에서는 긴축으로 보여요. 반면 정부가 버는 돈보다 많이 써. 세금은 쬐끔 거두는데 많이 써. 그러면 그건 적자 방향으로 가겠죠. 재정 수지가 낮아져요. 이거는 민간 부문에서 봤을 때 확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장과 긴축의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는 의도적인 정책 방향에 따른 재정 수지 변화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댐을 짓는다든가 뭐 다리를 짓는다든가 이런 거죠. 일부러 짓는 거.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 반면 실업급여처럼 자동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견해가 다른데, 일단 그 자동 안정화 장치 효과를 추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거시학자들이 이거는 64년부터 2014년까지의 실제 버짓 밸런스의 진한 선이고요. 진한 보라색이고, 요 오렌지색이 그 자동 안정화 장치 효과를 제거한, 정말 정부가 의도적으로 움직인 걸로 파악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 겁니다. 보시면 그래서 자동 안정화 장치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쪽쪽 찍는 건 지금 중요한 이벤트,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거고, 이쪽이 닷컴 버블, 이쪽이 2008년 크라이시스죠. 이게 닷컴 버블. 지금 버짓 데피시시니까 올라가는 게
적자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확장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게. 내려가는 게 긴축이고. 그 다음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근원적인 의구심을 가지는 학자들도 많아요. 그걸 정부 실패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다양한 부분들이 제시됐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책 시차예요. 정부가 사태를 인식하고 플랜을 짠 다음에 액션을 취하고 그 액션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차를 크게 내부 외부로 나누는데 일단 충격이 발생했어. 느끼는데 시간이 걸리죠. 실업률 통계내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그런 거 통계내는데 일단 몇 달씩 걸리거든요. 경제 상황 인식했어. 어떡하지 하고 이제 연구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국책연구원들이 어떻게 할지 막 하고 재정경제부에서 액션 플랜을 짜. 그럼 그 법안을 통과시켜. 근데 뭐 또 법안 합의안 또 오래 걸리죠. 그래서 어찌됐든 수립을 해서 시행했어. 여기까지가 일단 내부 시차고 실행을 했어. 그 다음에 실행한 다음에 그 실행한 게 AD 커플을 시프트 시키려면 경제가 순환하면서 계속 이펙트를 내니까 멀티플라이 이펙트는 일단 경제가 몇 번 순환해야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전부 다 효과를 내는 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마치 굉장히 큰 배를 운전할 때 키를 열심히 돌려도 그게 진짜로 방향 틀 때까지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 시차 때문에 여기까지 가고 있어서 실행했는데 이미 경제가 예를 들어서 과열된 경기가 진정됐는데 거기에 긴축을 해버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경제가 불황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뭐 정책을 대비했어. 그래서 오른쪽 시프트 하려고 봤는데 얘네들이 이미 자연회복을 해가지고 오른쪽 돌아왔어. 그럼 이제 인위적으로 경기 과열을 시켜버리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결국 부적절한 대응을 하거나 대응식을 놓치거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정부 자체가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즉 득표를 극대화하려는 집단으로 보게 되면 되게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정치적 경기 변동이라고 해서 투표 이제 대선이나 총선 같은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 확장적 정책을 할 유인이 있는 거죠. 집권당이.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큰 대가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당장 단기적으로는 고용이 증가하거나 GDP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 득표의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나중에 다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오거든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재량적 정책은 위험하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양한 논의들이 많은데 우리는 일단 그 정도만 소개하고요. 그럼 재정 적자는 장기적으로 쌓였을 때, 즉 아니 그냥 인플레이션 그냥 화폐적 현상일 뿐인데 좀 발생시키면 어때? 제가 인플레이션의 대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만나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해서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국가들의 재정 적자 GDP 대비 규모예요. 보면 이제 심한 나라 엄청 심하죠. 그리고 낮은 나라 엄청 낮아요. 사실 여기 네거티브 나라도 있습니다.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나라가 네거티브 나라죠. GDP 2배만큼을 남한테 빌려준 거예요. 정부가 재정 흑자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뭐 노르웨이죠. 여기는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30%대 정도에 있는데 문제는 지금 40% 정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스야 2013년 당시에 워낙 그 문제가 심각했던 나라라서 아실 거고 일본도 재정 적자 규모 되게 큰 걸로 유명한데 둘 다 그럼 일본도 멸망 안에 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은 잠잠하죠. 사실 부채 성격이 달라요. 그리스는 대외 부채고요. 일본은 국내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본의 국채는 일본 사람들이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외적 파급 효과가 별로 없는데 그리스 국채는 프랑스, 이태리 같은 나라들이 샀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이런 유럽연합들이 사서 그리스가 디폴트가 나면 그 나라들도 위태로워져요. 그래서 파급 효과가 엄청 컸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뭐 좋은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정부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거는 경기 안정화를 하기 위한 거죠. 네거티브 샥에 대비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이것의 대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축 효과가 증가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미래 예산의 부담이 가죠. 왜냐하면 정부가 돈 빌린 거잖아요. 결국은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들은 GDP의 상당 부분이 이자 지급에 들어가요. 실제로. 따라서 이자 지급액이 만약에 GDP의 상당 퍼센트를 차지해서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좋으니까 이제 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주는 데다가 막 빌리다가 거기서 갚아야 되는 이자가 내 수입을 초과하게 되면 파산이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파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부채 영향들을 항상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에 대한 논쟁이 뉴스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그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의 정부 부채가 OECD 기준으로 낮은 편에 있긴 한데 증가하는 트렌드로는 가장 높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거의 균형 재정에 가까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40%, GDP 대비 40%까지 짧은 시간에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다른 나라 높은 수준인데 그게 고만고만한 상황이었거든요. 약간 증가는 하고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적자 부채를 흑자로 돌려야지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아닙니다. GDP 대비 적자 규모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적자를 매해 발생시키면서 GDP 대비 적자 비율은 줄일 수 있어요. 되게 역설적으로 들리죠? 어떻게 가능하냐? GDP의 증가 속도보다 적자 증가 속도를 적게 하면 됩니다. 그거는 우리 그냥 일반 가계 그 재정 수지로 이야기하면, 우리 집이 지금 부채를 지고 있어. 매년 대출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나의 연봉이 대출액의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다면, 그러면 점점 부채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되어 가겠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GDP 증가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재정 적자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GDP 대비 적자 규모는 계속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GDP 증가 속도보다 적자 증가 속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적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절대 수준은 낮은 편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를 종합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다른 교과서에서 갖고 온 차트인데 시사점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주요 퀘스천들이 여기 있어요. 영어인데 일단 해석을 하자면, 확장적인 통화 정책은 불황에 맞서는데, 즉 불황에 대비하는데 적절하냐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고전 학파, 우리 보통 신고전 학파라고 부르는 그 신고전이랑 약간 다른데, 이거는 대공황 이전에 정말 시장주의자들 있죠. 그 야경 국가론을 주장했던 그런 쪽 학자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거시경제학, 케인즈 나오기 전의 학자들입니다.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작은 정부가 좋아라고 이야기했던. 당연히 모든 개입에 대해서 극단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죠. 케인즈는 좀 유보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퀴디티 트랩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실제로 이 상황이 되면 명목 금리가 0에 가까워지면서 통화정책이 기능을 하지 않을 거야. 통화정책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 디맨드 커브만 완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거다라고 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화주의자들은 이제 이에 대해서 좀, 통화주의자들은 통화정책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재정정책은 극도로 자제하는 것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지한 입장이었고, 현대의 거시학자들의 대체적인 합의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2008년 크라이시스 같은 그런 금리가 0에 거의 수렴하는 상태에서는 주의를 필요로 한다. 통화정책이 작동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두 견해의 절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재정정책은 마찬가지 효과적이냐?
당연히 이제 그 자유주의자들은 개입주의에 반대를 했죠. 케인즈는 이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지만 통화주의자들은 아까 말한 그런 정부 실패나 이런 그 정부에 대한 불신들, 정책 시차나 이런 효과들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거시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케인즈 학파의 견해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분위기예요. 당연히 나는 아닌데 하고 할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거시학자들 중에는. 거시학자는 거의 모든 학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프로에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싸우는 거죠. 논쟁하고. 그 다음에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 퍼머넌트하게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이에 대해서 자유주의는 당연히 개입은 안 좋아라고 봤으니까 이거 당연히 안 돼. 화폐 중립성이 작동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 남게 돼라고 생각을 했고, 케인즈는 영원히 남을 수 있다고 봤었어요. 그리고 통화주의자는 그렇지 않다고 봤는데 이에 대해서는 화폐 중립성이 작동하는 걸로 관찰된다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죠. 네 번째 질문. 재정정책은 재량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냐에 대해서 당연히 자유주의자는 모든 형태의 개입에 대해서 부정적이니까 당연히 놓일 거고, 케인즈는 재량적 재정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케인즈가 정책 자문할 때는 그런 대규모 사업들을 제안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통화주의자들은 재정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보고, 재정정책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예 재정정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통화주의자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동 안정화 장치만 써라. 준칙에 의거해서 하라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룰을 만들고 뭐 실업급여 같은 식으로 재정정책 하는 거 오케이. 하지만 재량적으로 하는 건 안 좋아. 라고 봤어요. 현대 합의는 일단 그 재량적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정말 시급할 때는 써야 된다라고 봐서 두 견해를 절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재량적 재정책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큰 샥이 왔을 때는 이때는 적극적으로 재정책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조건부로 보는 게 현대 거시경제학자들의 대략적인 합의 지점입니다. 문제는 이 통화정책인데, 통화정책을 재량적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일단 학파들 간의 견해 먼저 말씀드리면 당연히 자유주의자들은 부정적일 것이고, 케인지안들은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니까 긍정적인데, 통화주의자들은 재량적인 모든 권위적인 정책에 대해서 다 반대해요. 그래서 통화 정책도 그냥 준칙 설정해서 룰대로 가라. 공식 세워도 그 공식대로 해라. 인플레이션율이 내 타겟보다 낮으면 뭐 확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공식 세워놓고 그에 의해서 기계처럼 움직여라. 말 그대로. 라고 했었기 때문에 재량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통화주의자들은 재량적인 모든 액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거죠. 개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은 아직 합의가 없어요. 그래서 거시학자들 간의 견해가 다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강의 이제 합의 지점이 형성돼 있는데, 거시경제학에서 거시경제학 자체가 발생한 배경이 대공황이었다는 것을 감안하시면 거시경제학은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긴급한 필요성에 의해서 발생한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학이 대공황 같은 정말 심각한 사건이죠. 심각한 사건에 이런 식으로 응했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으니 이제 그러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회복도 안 되고, 그러니 이제 대안적인 경제 이론이 나왔던 거고, 그게 케인즈 학파였던 거고, 케인즈 학파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한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워킹하는 것 같더니 70년대에 고인플레이션과 고실업이 결합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케인즈 경제학도 만능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화적인 측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됐어요. 통화주의 학파가
그 당시에 견해가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 이런 것들이 강해지면서 지금은 대체로 정부는 좀 거시정책에서 확장적인 측면에 좀 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편이고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긴축을 중요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약간 굿캅 배드캅 같은 느낌이 있어요. 거시정책에서. 그래서 이 대체로 대부분의 거시경제학자들은 경기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다만 중앙은행이 정부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독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재량적인 정책 중에서 특히 재량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정말 필요할 때는 써야 된다 라는 데 대한 합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긴급한 필요성에 의해서 출발한 학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론 자체도 굉장히 실증주의적이에요.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미시경제학을 했고 뒷부분에서는 시간 지났네? 뒷부분에서는 거시경제학 파트를 했는데 실증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죠. 뒷부분에서는. 근데 앞부분에 미시할 때는 거의 안 봤다는 걸 상기해 보세요. 아무튼 그래서 기말 시험 준비 잘 하시고, 그죠? 정부 개입부터입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시험 준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